이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상록수 사원사, 이 주주사 9곳을 긴급 소집을 했어요. 사실 이런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한번 뭘 얘기하고 이런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고 있는 이익의 대부분을 잃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처음 하실 때부터 이런 거 했더라고요. 빚을 못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가 큰지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빚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진심인 대통령이 아닐까.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채무다. 대통령 경로했던 게 2003년에 카드사들이 추심을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는데요. 상록수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당시부터 있었던 빚을 안 없애고 계속 소멸시효 연장해 가면서 이자를 계속 먹여가면서 지금까지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약탈적인 금융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도약기금이라는 거에 팔려면 주주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구조라서 이 SPC에 있는 채권들은 세도약기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세도약기금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채권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 설립한 금융사들이 이 상록수 관련해서 5년간 420억 정도 배당받았다, 이걸 듣고 더 이제 경로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6월 10일에 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을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상록수 사원사, 이 주주사 9곳을 긴급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 밟아라. 밟을 수 있게, 정확히는 거죠. 밟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금융위원회가 어떤 권한 자체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감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한번 뭘 얘기하고 이런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고 있는 이익의 대부분을 잃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권유를 하면 대부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청산 절차 밟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청산 절차 밟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한 11만 명? 채권 규모만 한 8,450억 정도 되는 장기연체 채무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록수 외에도 이 비슷한 배드뱅크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런 걸 지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세도약기금이에요. 정부가 좀 싼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걸 이제 세도약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지금까지 1차에서 5차까지 매입을 통해서 확보한 장기 연체 채권이 한 9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도 한 75만 명 정도 되는데 중복 포함이라 좀 줄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세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바로 이제 추심이 중단이 되죠. 그런데 이 세도약기금에 상록수 관련 채권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가 이제 첫 번째 정책 방향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세도약기금으로 정부가 사게 되면 전부 소각을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누가 봐도 이건 돈을 정말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산이나 준하는 정도로 전액 소각을 하는데, 나머지 경우 상환 능력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환 능력 심사를, 특히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8월 13일 이후에 상환 능력 심사를 해서 파산 정도로 없애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 상환을 하게 할 것인지 요거는 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 개인 연체 채권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빚 못 갚고 있으면 항상 이제 뭐 신용회복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회생파산 요것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금융회사에 좀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금융회사도 자체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경우, 혹은 뭐 알아서 그 은행에서 해준 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채권 매각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채권이 어떤 경로를 보통 거치냐면, 채권자가 다른 데다가 이제 추심업체에 매각을 하죠. 그럼 이 매각이 또 매각을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밑에 있는 이 추심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적이거나 약탈적인 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 소멸시효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완성되면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라는 이제 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권별 모범 규준,
규칙이라는 것도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칙 변경 예고 기간은 6월 11일에서부터 7월 15일입니다. 이제 10년 이상, 특히 뭐 20년씩 이런 추심 굴레에 계속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채무 출구가 약간 제도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이 금융자산 정보를 세도약기금이나 새출발기금이 활용을 해서 상환능력 심사를 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적 기관에서 이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을 하면 문제는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덕적 해이냐 아니냐,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를 심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형평성 문제도 관리가 되면서 너무 장기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반기마다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두고 추심만 하는 이런 관행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도 좀 제동이 걸리는 이런 차이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요,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하고 채무 조정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절차들을 차곡차곡,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마련을 해서 오랫동안 채무,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해결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처음 하실 때부터 이런 거 했더라고요. 뭐 주빌리은행 같은 것도 시작을 했고,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성남시장 시작하실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거의 굉장히 중점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만의 중점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성남에서 본인이 채무 조정을 하는 변호사 역할을 실제로 했고, 저처럼 뭐 회생파산 역할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빚을 못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가 큰지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빚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진심인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성향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빚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빚진 개인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제 신부기 채무 조정을 먼저 할 것이냐, 뭐 은행 자체 채무 조정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회생 파산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어떤 경우에 뭐가 맞는 건지를 뭐 인터넷으로 가볍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라, API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예 입법 법안을 하나를 만들어서 무조건 그냥 무슨 변호사 광고 보고 그걸로 이제 회생파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보기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뭐 문제들은 또 많이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만큼 큰 조직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 모든 개인회생 파산권을 다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조직이 아닌데, 잘못하면 이 공적 조직의 비대화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대로 이제 워크아웃을 거친 다음에 개인회생을 가는 건 아니고 1차적인 상담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다, 이 정도로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방향이 꼭 나쁜 방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개인회생 파산하는 변호사들이 이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차적인 상담을 누군가가 해서 어느 절차가 좋은지를 알려주는 제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라서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조건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워크아웃으로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는 채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3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좀 상담을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좀 논의를 하면서 이 제도들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